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조은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여러분, 이쯤 되면, 계절이 바뀔 때쯤 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12달을 4번 나누니까 3,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절 바뀔 때마다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납부 달이더라고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는 예정 기간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가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보는 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는 부가세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셔서 지금 타이밍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4대 보험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는 부가세 하고 4대 보험도 하고, 과장님들 중에 몇몇 분이 저한테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전기차하고 그것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어, 짧게 짤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는 이거 녹화 끝나고 얘기하신 지 좀 됐는데 숙제가 많아요. 제가 하느라고. 아, 이제 예산 시즌이 돼가고 있죠. 그것도 좀 손을 보셔야 되고. 잠깐만요. 살짝 내리고. 됐어. 아이고, 됐어요. 슬라이드 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개념하고 그 다음에 세무주치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뭘로 하냐면,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뭐 보시면 이제 다들 갑갑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개념 설명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해드릴게요. 부가가치는 우리가 물건을 사오죠. 1,000원에 물건을 사온다 칩시다. 그래서 무슨 공책이라 할게요. 공책을 1,000원에 사와요. 그럼 우리가 이 1,000원을 가지고 이 공책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소비자한테. 근데 1,000원에 사와서 이 1,000원에다가 작업을 부가가치를 더 만든 다음에 얘를 팔아요.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이 그냥 공책보다는 그림 있는 공책을 더 좋아해요. 더더군다나 이 그림이 예술가가 그리는 한정판이라 한다. 또는 뭐 방탄소년단이 그린 사인판 한정판이다. 그럼 이 값어치는 엄청나게 상승하죠. 1,000원짜리인데 이거 가격이 얼마로 바뀔까요? 10,000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삽니다. 11,000원이라 할게요. 11,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 중간에 판매자는 1,000원짜리를 사와서 부가세를, 그러니까 1,100원이라 하죠. 10%니까. 1,000원에 100원 부가세 포함한 1,100원에 사와서 얘를 11,000원에 판 거예요. 10배로 판티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사람이 요거에 1,000원에 10%를 매입을 잡죠. 즉 1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을 하고, 이게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사람한테 판매해요. 판매를 하면 공급가 위주 보자는 거 제가 부가세 한번 볼게요. 1,000원에 대한 매출이 생기죠. 매출이 생기고 부가세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공급가 안 봐요. 이쪽이 바로 공급가예요. 1,000원, 만원이 공급가고 1,000원에 10%인 100원과 만원에 10%인 1,000원. 전 부가세만 갖고 얘기해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값어치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10%를 세금을 내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죠. 나라에다 납부를 해요. 그러면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죠. 그래서 매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세 공제를 뺀 나머지, 즉 9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만든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그 의미고요. 그래서 예정 확정 신고는 3개월마다 한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3월 31일 이후 4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얘는 예정이고 확정이에요. 얘는 그거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또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것도 확정신고입니다. 예정신고에서 잘못된 거는 확정신고할 때 수정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사회하고요. 아파트는 사업자 번호를 발부를 하면 가운데 번호 8이죠. 앞에 3자리, 8이 2자리, 뒤에 5자리. 동그라미 뭐 켤게요. 이런 경우는 사업자 번호를 냈으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냈으니 어때요? 4번에 걸쳐서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이가세자하고 일반가세자가 있어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개인 간이 사업자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안 하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부할 수 없고, 만약에 한들 이거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또한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을 발부 안 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또는 카드영수증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간이 가세자하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사람은 부가세를 안 내려고 간이가세자를 하는데 이것도 그 금액이 있어요. 4,800인가? 그 금액, 연간 매출 4,800 익히면 간이가세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사를 하든 무엇을 사건 간에 AS를 받거나 수선을 하거나 다시 뭔가 요청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간이가세자는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구멍가게잖아요. 근데 나중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제대로 사업자 번호 내고 부가세 신고하는 업체한테 적격증빙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된 업체로. 업체는 많잖아요. 근데 꼭 굳이 대표님들이 그 간이계사자 아는 사람 매출 신경 써주겠다 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살짝 얘기하세요. 이거 잘못해서 그 문제될 수 있다. 적격증빙이 안 되는데 괜찮으시냐? 뭐 저는 시키면 하죠. 근데 책임은 잘못하면 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 한번 슬쩍 흘려나 보세요. 또 이렇게 대표님들은 또 책임진다는 말 되게 싫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예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나한테 뭐 문제 있겠어? 근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없게 한번 걸리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일지 같은 데는 아니면 본인 일기장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조금이라도 쓰세요. 그런 거는 좀 증거를 남겨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인생의 팁이다.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거는 일반과세하고 간이과세자는 보세요. 일반은 4개의 분기마다 신고를 하는데 간이는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걸 좀 비교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일반과세자는 낼 거 더럽게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아파트는 해당되는 게 이 정도 다는 아니고요. 매입출처별 세금계산 사개표 이거 하고요.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표를 내요. 이거를 내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명세율은 거의 없고요. 대손색도 없고 매입세 불공제분 계산 근거 이거는 매입 불공이죠. 그런 경우 우리가 그 아파트 고유 목적에서 쓸 때 쓰는 경비비, 청소비, 뭐 수선 유지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고유 목적, 아파트 자체 고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고유 목적 외, 관리 목적 외,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관리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거는 수익을 발생하는 게 아니어서 그거는 우리가 목적성, 그거는 매입 불공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해요. 매입세액 불공제부니까 얘를 정확히 말하면 용어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명세서예요. 그거를 첨부를 해요. 이거 첨부하시고 그 다음 또 그 밑에 있는 거 보시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도 합니다. 혹시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게 있으면 내는데요.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오피스텔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비 때문에. 전자화폐는 거의
좀 약간 문제가 있죠. 부동산 임대공급 가격 이런 거는 임대공급 가액 명세 이거는 이제 아파트의 어린이집잖아요. 과 관련이 돼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관리권 안 쓰고 현금 매출 명세서 이거는 현금 영수증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얘도 하고요.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주사업장 이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뭐 할 만한 건 없고 건물 등 감가상각 우리 아파트는 자산 취득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건물 자산이라고 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 공제 이것도 거의 뭐 아파트에서는 거의 없고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는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로 첨부가 되고요. 간이가세자는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들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간이가세자인데 대신 있으면 거래하지 마시라. 세금계산서가 안 된다. 전자가 안 된다. 이거를 만약에 받았잖아요. 만약 종이로 받았어. 좋아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간이가세자서 줬는지 일반 과세자를 줬는지 그거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해도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를 데리고 왔어. 소장님은 누가 그럼 간이가세제세요? 일반 가세제요? 물어보시고 일반 가세자로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 꼭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 투명화, 세금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려면 될 수 있으면 일반 과세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 매출이 4,800밖에 안 되면 그거는 장사를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역량이 부족한 거죠. 제 생각인데 4,800 넘어요. 그렇게 장사가 안 될 리가 있어. 그거를 엿들려 나눠볼까요? 한 달에 400 벌어요, 400. 한 달에 400도 못 벌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쯤 되면 그 사람은 장사를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대기업 그런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레드 오션이어서 많이 피 튀기는 경쟁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아닌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땅 따먹게 하잖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사표표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거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냅둡시다. 그건 걔네들 사정이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 아파트는 아니다. 우리는 일반 과세자 하는 것처럼 첨부를 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처럼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우린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법인격 있는 그런 법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라이크죠 라이크 뭐뭐처럼 보는 단체예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들이 뭐 있냐? 이자 수익 있죠. 장기선 충당금 이자 수입 하나 아니면 좀 잡수익, 예치금 이자 수익 이런 거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니까 전표를 수익사업 전표에 넣고요. 대신 이거는 금리죠, 금리.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왜냐면 은행에서 알아서 신고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연체료 수입 부가차액 이거는 우리가 수익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원단위 절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올림이나 버림해서 금액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수익 목적도 아니고요. 세금계산 발행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검침수익 한전에다가 얘기하죠. 한전에다가 세금계산서 발부하고 미수금 처리한 다음에 그걸 돈을 받고 나서 이거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죠. 이거 한전에다 발행합니다. 통신중개기 이거 임대하는 거죠. 장소 수익사업 해당되고요. 세금계산 발행해 줍니다. 어린이집은 수익사업 해당하고 대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행합니다. 세금 VAT가 없어야 하는 면세예요. 면세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시설, 체육시설, 독서실 임대 수익사업은 해당하긴 하는데 근데 여기 이게 화면이 좀 옛날 거라서 수익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얘가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만약에 배타적 누구? 입주민만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입사에 해당이 안 돼요. 세금계산 발행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외부인도 같이 해. 이런 데 있죠. 수영장 이런 데. 그러면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세금계산 발행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외주를 주잖아요. 알뜰장터 임대수익 얘도 마찬가지 수익사업 해당이 되고 세금계산 발행합니다. 승강기 근데 이것도 배타적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입주민이 자기가 뭐 이삿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넣었다. 그러면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얘도 수익사업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승강기를 누가 외부 업체가 쓸 때 있어요. 인테리어. 그러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세금계산 발부하셔야 돼요.
외부 주차료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세금에서 발부하고 곤돌라 이게 바로 이거죠. 곤돌라가 왜 승강기인데 겹쳤어요 단어가. 외부 광고료 얘는 당연히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세금에서 발행해 줍니다. 제일용품 판매 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그 달에 발행할 거를 다음 달 12일까지는 입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도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계정을 좀 보겠는데요. 수익성 관련된 계정 부가세 예수금은 얘는 부채예요. 서울시내 예수금 계정이라고 얘는 매출세금 계산서 입력 시 세액 계정 과목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광고 수익이 얘는 3만원이 되면 여기에 대한 10% 3,000원은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가요. 이게 대변이고요. 차변은 예금 들어오겠죠. 33,000원 이렇게. 부가세 대금은 매입했을 때 그죠? 자산으로 갑니다. 얘는 돈이 나갔으니 예금이 빠지죠. 그래서 5만원을 칠게요. 그럼 5만원, 5만 5천원 나가야겠다. 5만 5천원이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세금 계산서 발급용, 세금 계산서예요. 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이거 은행에서 발부받았다 칠게요. 금액이 이것보다 좀 쌌던 것 같은데, 그러면 5만원은 내고, 5천원은 바로 뭐예요? 미리 낸 거죠.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선납법인세는 이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납부하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내에서 만기를 했어요. 뭐 7월 1일 날 만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한 거를 7월 1일 날 만기를 하면 이때 이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자는 바로 주진 않아요. 14%인가? 그 금액의 14%를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 하면 14%를 곱하기 100분의 14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얼마? 1400 빼고 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1400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뺀다. 선납 먼저 납부한 법인세라고 해서 원천 법인세 계정 과목을 쓰고 얘도 자산입니다. 먼저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고요. 그거의 10%가 바로 뭐예요? 선납 주빈세죠. 얘도 마찬가지 미리 뺍니다. 법인세는 1년 결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거 미리 납부했던 거, 작년 거에 납부했던 거를 빼고 난 다음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얘는 잘 발라내 주셔야 돼요. 법인세 비용은 이걸 발라내고, 예를 들어서 총 비용에서, 총 법인세에서, 법인세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 하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선납법인세가 뭐 2,000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만원을 계산하면 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미리 낸 선납법인세 2,000원 있으니, 실제 납부한 건 8,000원만 되겠죠. 이렇게. 그 부분은 어떻게? 법인세 비용으로 법인세 계정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법인세 비용 계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미수금은 수익사업에 주로 언제 써요? 검침 수익 들어갈 때. 검침 수익은 한전에 한 10일경 해서 한전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지 얘네가 돈을 입금해 주거든요. 발부하면서 그냥 미수금 한번 넣어주고요. 돈 들어오면 그게 상기 처리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입력하고 미수일 경우 당연히 당좌 자산이고요. 미수금으로 운영합니다. 지우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발부하는 거, 매출계산서 발부하고 매입계산서 하는 거, 일반거래 수입으로 보는 거, 일반거래 비용으로 보는 거 나눠보겠습니다. 수익사업 전표는 매출세금계산서는 한전 검침수당, 중개임대료, 알뜰장소 임대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해서 상대방에서 매출세금계산 발행할 경우는 매출계산서 그 수익사업 전표로에 넣습니다. 전표, ERP에 거기다 넣어요. 제가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매입은 비용이 발생해서 매입하는 경우 이게 세무조치 수수료, 전자세금계산 공인인증서 발급. 아파트는 이거밖에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 비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재활용 수입이 있으니 재활용 수입이 있으면 재활용 비용으로 이게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음식물 수거함을 샀다고 합시다. 음식물 수거함.
이걸 포괄적으로 보면 얘는 음식물 수거로 인해서 수익이 들어온 건 없죠. 근데 크게 보면 재활용 비용이 인정돼서 이거를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음식물 수거비 자체가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수료에서 부과해서 받죠. 고유 목적으로 관리비로 부과하잖아요. 이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게 폐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물 수거는 이거를 실제로는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 비용 관리외 비용으로 해서 재활용 수입이 있다 하여 이쪽으로 해서 매입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매입 불공이에요. 재활용 수입 온전히 재활용에 대한 관련된 것만 하셔야 돼요. 음식물 수거함은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좀 애매하다 그러면 세무주치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매출계산서 수입이 발생했으나 면세인 경우 어린이집이죠. 매입계산서 이거는 부가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거를 매출 계산서를 했다는 것만 그러면 표시를 하는 거지. 매입계산서 비용이 발생했으나 면세인 경우 수치. 뭐 인건비만 하는 경우 소독이 좀 이런 게 많죠. 근데 소독은 실제적으로 고유 목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외 수입하고는 상관없다. 일반 거래 수입.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매출 생겨서 발행이 어려운 현금 매출. 이게 누구예요? 현금 영수증 해줘야 돼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발부할 때 일반 거래 수입입니다. 또한 이자 수입 발생했을 경우 미수금 상계 처리 아까 얘기한 이게 누구예요? 한정 검침 수당 상계 처리할 때 일반 거래 수입합니다. 예를 보면 게시판 광고료, 외부 주차료, 단지 보유계좌 이자 수입 발생하거나 미수금 입금 시 그게 예잖아요. 한지는. 그 다음에 일반 거래 비용, 매입 세금 계산서 없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경비원 수고비 처리 시 재활용 수거 필요한 마대 구입,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전자세금 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이렇게 있는데요. 경비원 수고비 처리 시라는데 이거는 얘를 무조건 100%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줬을 때 일용직 신고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체크돼야지 이게 매입 공제가 되지. 만약에 이게 일용직 신고가 안 들어가면 이거 매입 공제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경비원 수고비 처리에 대해서 매입공제 그거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왜냐면 경비원 용역에다 직접 돈을 주고 니네가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해서 그거를 이 사람한테 줘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여하튼 그렇다.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도 한참 걸리네요. 골랐네. 자 보면 재활용품 관련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될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차감. 재활용 수거에 따른 경비원 수고 시 원천세 신고 필수. 업체를 주던가 원천세 신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활용장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 폐기물, 마대 구입 비용만 됩니다. 기타 등등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수익사업에서 일반거래 비용 전표는 예를 들어서 경비원 수고비 재활용장을 준다. 당연히 얘는 원천세 신고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러면 얘는 예금이 줄어들고 잡지출 아닙니다. 무조건 잡지출 안 하고요. 재활용 비용으로 씁니다. 이제는 재활용 비용. 수입이 들어오면 재활용 수익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잡지출에 대한 건 세부 계정 자주 쓰는 계정들은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계정으로 쓰게끔 회계 지침 바뀌었어요.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아파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이 인정될 경우는 아파트 세무지치 사용료나 공인인증 발급 비용만 되고 나머지는 없다고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55,000원이고 잡지출 이거 아니죠? 아 얘는 세무주치니까 잡지출이 맞겠네요. 잡지출 5만원에 또는 어떤 거는 이거 스스로 세무주치 뭐 이렇게 계정을 만드시는 분도 있긴 해요. 어쨌든 잡지출 5만원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부가세 예수금의 상대 계정이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할 때 우리가 매출 신고했을 때 그 10%를 납부한댔잖아요. 그죠? 부가세 예수금에서 납부해야 될 돈에서 이미 업체를 사면서 매입했죠. 그래서 부가세 미리 냈으니까 낸 대급금을 뺀 나머지가 바로 이게 납부할 세계, 납부할 세.
납부할 세액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이게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검침수당 인건비,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되는 경우는 한전에서 검침기사 검침수당 지급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받으면 원천세 신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침수당, 한전 검침수당 인정 받으려면 예금 빠지고 잡지축이 아닌 검침 비용으로 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자 수입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선납법인세만큼 산출세액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82일 때 발생한 이자 수익 그 외에는 이 법인세, 주민세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이자할 때는 원천징수 등을 받죠. 얘가 꼭 있어야 되고요. 이자 금액이 14% 해당하는 선납법인세와 이거에 10% 해당하는 주민세를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보면 얘는 신고는 누가요? 은행에서 해요. 은행. 돈도 미리 떼고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전표를 잘라야 돼. 이자 수익 세전이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0%인 14,000원 선납법인세, 얘의 10%인 1,400원 선납주민세를 뗀 나머지만 예금이 찍히는 거죠. 84,6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표를 이게 수익사업 전표예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얘는 날짜는 항상 당일 날짜고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누구예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 얘를 체크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발부하면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거래처 없으면 신규 등록해서 쓰시면 되고 기존에 등록된 거는 이름을 쓰고 얘서 한전 하면 얘가 밑에 쭉쭉쭉 떠요. 적요는 검침수익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거래 입력은 각 계정에 맞춰서 얘는 차대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변에 대한 거 계정 과목 쓰고 밑에 행투에서 만약 대변은 무슨 대변 거 쓰고 이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숫자만 차변 대변 구분하고 과목명은 위아래로 그냥 넣으십니다. 판매 대금은 그러니까 이 대금을 청구하는 거면 돈을 안 받았으면 청구고요. 돈을 받았으면 영수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ERP에 들어가면 전표 입력 수익사업 학원에서는 이건 안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은 교육용의 모듈에서 그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그냥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전표 입력 수익사업 들어가면 여기 일반거래 비용인지 아까 그 일반거래 비용이나 아니면 매출 세금계산서나 그 다음에 매입 세금계산서나 그 다음에 매출 계산서나 매입 계산서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이게 맞춰서 이 화면이 떠요. 이것들은 여기 있던 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제가 했던 거 이게 그 전표 부가세를 납부하는 전표 하는 방법인데 전표 분부에는 부가세 대급금은 이미 얘가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합계잔액 신표에 합계잔액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랬죠. 미리 돈 냈으니까 15,000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리면 또 부채, 부가세, 예수금. 이건 자산이니까 제가 이쪽에 뒀고요. 부채니까 대변에, 얘는 차변이고 대변 쪽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을 거고 17만 1,668원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으로 가서 이제 없어지고요. 부가세 예수금도 차변으로 가서 없어지는데 지금 금액 보세요. 17만 1,668원에 부가세 대급금 뺀 나머지가 보통 예금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8원 자체는 세금을 얘네도 원단위 절산해서 깎아요. 원단위 그냥 안 받을게 하니까 여기 자비익으로 8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이 금액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보통 예금 얘하고 이해 가시죠? 실제 납부하는 거는 이 금액이 되겠죠. 예수금을 다 주긴 해야 되는데 보통 예금 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엔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부가세 예수금 17만 1,668원,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이미 납부한 거 있으니 얘는 자산은 줄어들고 실제 납부하는 돈은 예금 수협에서 15만 6,660원을 내고 8원은 원단위 절상으로 잡수익 처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지겠는데요? 부가세 신고, 납부전표 처리 방법. 그 전산에 부가세 예수금보다 신고, 이게 부가세 예수금은 거의, 이게 거의 다 딱 맞아뜨리는데 틀어지는 게 뭐냐면, 부가세 대급금이 오히려 더 잘 틀어져요. 우리는 이거 매입공제 받을 거라 생각하고 부가세 대급금을 자산에다 잡아놨는데 알고 보니 이게 매입 불공이었어. 그럼 이거 자체는 뭐예요? 자산이 아니라 잡지출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돼. 혹시 전산 프로그램 잡아놓은 부가세 예수금보다 신고서 매출액이 더 많다 하면 이거는 임대일 경우가 있대요. 간주 임대료. 상가 임대, 부동산 임대고가액 매출로 간주 부가세가 발생한 간주는 이자, 은행 이자에 니네가 무슨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그거 은행에 대한 이자도 니네가 수익이 생긴 거다. 은행 이자가 은행에다 넣었으면 어쨌든 그 돈을 은행에 넣었을 텐데 그거에 해서 이자가 생기는 그 비율만큼 수익만큼 부가세가 발생했다고 간주한다 해서 간주 임대료거든요. 이거는 임대가 있으면 하는데 거의 없죠. 그리고 아파트는 그 창고 수익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창고를 임대해서 돈 받는 경우인데 사실 이건 아파트는 불법입니다. 건축 자체가 그러니까 창고 임대업을 하려고 아파트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창고 임대 수익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간지 임대는 거의 없긴 한데 여하튼 혹시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거는 저도 한번 경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따로 세무조치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 간주 임대료의 10%는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간주 임대료 수익금의 요 밑에 하단부에 뜨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확대해 보면 수익 금액 제외 간주 임대료 해서 업종 코드 들어가고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런 게. 이쪽에 있는 거, 지금 하품했어요, 시간이. 중간에 좀 멍했죠. 왜냐면 제가 하품한 시간이에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 관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보다는 좀 더 컸나 봐요. 보통 예금은 이만큼 나가는데 부가세 예수금 부채는 상계에서 이제 부채는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로. 이거죠. 이게 더 많이 나요. 사례는 얘가 더 많아요. 혹시 전산 프로그램을 잡아둔 부가세 대급금보다 신고서 차감세가 더 많나요? 세무주치 사용료 등을 부가세 대금 잡아두지 못했는데 공제를 받았다면 자비익 처리하시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제대로 했는데 이거를 누락했다는 경우 세무주치 사용료를 누락했으면 이게 세무주치에서 부가세 신고서를 갖고 오면 이 금액하고 내가 잡아놓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비익 처리하시라. 보통 예금 28만 5천 원은 납부하긴 하는데요. 부가세 예수금 3개월 동안 했던 부가세 예수금 차감하고 그런데 30만 원을 차감하는데 실제 납부는 28만 5천 원만 한단 말이죠. 그 차익 15,000원 알고 봤더니 부가세 대급금을 안 했다. 안 잡아놨다. 그럼 자비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으니까 패스. 이거는 팝업창이에요. 이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면서 있다가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면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부가세 기본 정보 입력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변동 내용이 있으면 저장하시라고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고 양식에 아파트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이 있으면 이 항목에다가 여기다가 몇 동, 몇 층, 몇 호, 평수,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입주일, 보증금, 월 임대료 이런 걸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그럼 지네가 계산해준다. 세무주치에서. 자, 그럼 요걸 한번 볼까요? 얘를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정신고죠. 예정신고고. 아이고, 어랍쇼. 이 화면이 너무 넘어갔네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됐어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얘를 좀 뜯어볼게요.
이번에는 예정신고니까 예정 표시하고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좀 밑에 뜯어보면 상호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이제 말을 하면서 해볼까요? 토요일 입주자 대표회의 상호 토요일 사업자 번호 땡땡땡 82 18 18 10 1, 2, 3, 4,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써요. 개인정보라 요거 근데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사업장명 똑같죠? 얘하고 똑같이 사무실 번호 쓰고 주소지는 아파트 주소 휴대전화는 잘 안 넣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아파트 주소 전자우편 중에는 우리 아파트 메일 뭐 이렇게 뚜두두두두 쓰면 돼요. 뭐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부한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얘가 뭐가 있냐면 이거를 그냥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제가 그냥 사례로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우리가 발급한 거죠. 근데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발급한 게 어떤 내용이 있어요? 검침수당, 검침, 재활용, 게시판 광고. 거기에 발급했던 그 3개월 동안 총 발급했던 것을 공급가액을 여기다 써요. 얘는 공급가예요. 근데 그거의 10% 얘가 바로 부가세죠. 부가세. 우리가 예수금으로 했던 거.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입자 세금 계산서 거의 없어요. 아파트는.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분 얘도 거의 없고요. 뭐 주차를 카드로 하는 경우는 있겠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있는 경우는 뭐 오피스텔 정도 주차를 많이 해서 돈을 수익 많이 버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타 이게 뭐냐면 우리 뭐예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얘가. 현금 영수증 발급분. 여기에 바로 현금 영수증에서 주로 뭐 있어요? 게시판 광고 주로 많죠. 게시판. 예를 들면 게시판 광고에 또 10%.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했거나 그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를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이거는 우리가 무슨 영세율 할 건 없잖아요. 그죠? 대손도 없고 이건 일반 기업에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이거는 받은 건 다 써요. 받은 건 다. 관리 외 그 비용 말고도 죄송해요. 또 하품했어요. 관리 비용도 여기다 다 써요. 여기 있는 거는 아파트에 받았던 거 다 죄다 써요. 요게 죄다. 세금계산서 받은 거 다. 발급 받은 건 죄다 써요.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 비용들 했던 거 있잖아요. 뭐 경비비, 뭐 소독비, 수선 유지비 받았던 세금 계산서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모두 들어가 있어요. 세무주칙이나 전자 세금 계산서 했던 모든 비용이 들어가요. 여기는 무조건 모든 비용이에요. 모든 비용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다 가고 그거에 대한 10% 그, 그 세금 계산서의 VAT, 부가세를 여기다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는 아니고 여기 밑에 쭉 내려다 보면 이게 이대로 와요. 여기는 아파트에서는 그걸 쓸 게 없어요. 얘가 이대로 내려오고 이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서 발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보유 목적.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했던 모든 비용 있죠. 비용을 받았던 세금 계산서는 얘예요. 매입 받지 못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불공이라고 하죠. 그쪽 세금 계산서 들어가요. 얘를 빼면 전체 모든 비용에서 고유 목적 비용 수선 유지비 뭐 그 소모품비 받았던 그런 모든 비용을 빼면 이거는 관리비예요. 관리비로 우리가 받았던 그 비용 발생했던 걸 빼면 순수 요금액이 나오는데 실제로 털어보면 얘네가 항목이 뭐냐면 세무주치 수수료와 전자, 세금, 계산서, 공인인증서의 약자로 쓸게요. 발급비용.
얘는 우리가 그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얘가 남는 거예요. 그거의 10%.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위에 납부할 금액이 뭘로 나오냐면 파란색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합계의 이 금액에서 요거 이 금액을 빼요. 빼면 이게 납부할 세금이에요. 이해 갔죠?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금을 뺀 게 신고수상의 26번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밑에 요거 간주임대료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제출 시 이게 첨부서로 들어가야 돼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간주 부가세를 납부를 합니다. 신고수상의 4번 금액이 합산됩니다. 요쪽. 이쪽이 합산이 돼요. 얘가 이 금액이 들어가요. 합산이 돼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납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그 뒷페이지 원래 2장짜리거든요. 2장짜리 뒤에 맨 뒤에 이거 뭐냐면 이 부분이 계산서 발급 수취금액, 매출 계산서 발급 금액, 빼기 어린이집 임대료, 매입 계산서 수취금액, 빼기 용역 인건비인데 이거는 거의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세무주치에서 알아서 거의 계산해 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요. 그럼 여기 조회 발급 이쪽에 버튼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우고 펜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에 들어가서 월 분기별 목록조에 들어가서 세금계산서를 좀 확인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는 분 없죠? 전자세금계산서 만약에 그 클릭해서 그 분기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요. 세무주치를 했으면 세무주치가 보고한 거니까 크게 확인할 건 없고요. 혹시 몰라서 니네들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는 내가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럼 본인이 직접 거기 화면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개념 한번 볼까요?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매출세금계산서 입력 시 전표 입력, 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전송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이 세금계산서 전송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락이 돼요. 가산세 붙죠. 지연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상태가 미발행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게 발행, 미발행이 표기가 돼요. 매출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이 되고 지연 시 가산세 부담 있고요. 전표 입력 시 부가세 예수금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기준이 되며 원금의 10%입니다.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나 법인세 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 메뉴를 정확히 등록하셔야 되고요. 전표 입력 수익사업에 매출계산서, 세금이 아닙니다. 면세기 때문에 매출계산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국세청 전송 의무화가 시작되는 7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모든 예금의 이자 수익에는 선납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며 그리고 얘는 일반거래 수입에서 전표 입력이 필요합니다. 이자 수익 발생 시 은행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거기에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나와요. 그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증빙 받아두셔야 됩니다. 법인세 왜냐면 거기 은행 사업자 번호도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되며 소득세, 주민세를 떼어간 경우 통장에 선납법인세, 원천징수는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통장에 가끔 가다가 소득세, 주민세에서 1,000원 미만짜리 있죠. 이자 나갔던 거. 뭐 얼마 짜투리 안 되는 거. 이렇게 소득세, 주민세라고 써 있는 거면 얘는 수익사업 해당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하시는 대로 소득세, 주민세 빼고 그냥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돼요. 법인세, 지방소득세 발생 시 일반거래 수입, 거래 유형, 이자 수익 입력에서 전표 입력하시고 충당금이나 보통예금에 발생한 이자, 세금 공제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나머지는 기존의 분계 방식, 그게 바로 얘죠. 선납법인세, 선납지방세를 뺀 나머지를 은행 예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대변에는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정 검침 수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재활용 수익도 동일하게 얘기 들으면 매출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나눠서 수익사업 메뉴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수입의 일부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처리 방법이 좀 다릅니다. 관리실 직원인 경우는 급여에 기타 수당 또는 검침 수당으로 우리가 수당을 주죠. 검침 수당으로 합산해요. 원천세 신고가 들어가야 수익사업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는 업체를 통해서 지급하고 기존 경비비와 별도의 품목으로 매입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용역업체에서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수익사업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일용지, 제가 말했죠. 일용지 신고하셔야 된다고. 일용지 지급주소 명세서를 작성해서 원천세를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하시는데 하나 일용지 신고할 때는 4대 보험 중에서 고용, 산재, 별도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4대 보험하고 원천세는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매출 신고 대상, 이거 이제 한정 검침 수당. 아이고, 지금 제가 안 넘어갔네요. 됐어요. 중개기 전기료 수익사업 해당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죠. 임대료에 전기료가 포함 계약할 때 수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수익사업 전표 유형 매출 세금 계산서 입력하시고요. 임대료와 전기료를 별도 계약했을 때는 수익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전기료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홈택스에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해요. 단 한전으로부터 전기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회계분기에는 일반 계정식처럼 기준처럼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발행 안 된다는 쪽으로 그냥 설득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어거지로 하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2번과 같이. 좀 손이 많이 가겠죠. 안분 계산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와 종이 매입 계산서를 입력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종이 매입 또는 종이 세금 계산서는 수익사업 메뉴 전표 유형에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 계산서에 입력하시고 수익사업과 무관한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이거는 수익사업하고 무관한 건 뭐예요? 관리 목적이죠. 가끔 가다가 관리 목적이는 데에서 수선유지비로 부과를 해요. 근데 이게 업체가 뭐 25만원짜리 부가세 25,000원짜리를 27만 5천원짜리를 업체가 수선하고 이 사람이 종이를 줬어요. 일반 과세자예요. 대신 간이 과세자는 아니죠. 일반 과세자로 27만 5천원짜리를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부했어요. 근데 이거는 관리회 수익이 아니죠. 아니, 관리회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 목적, 그러니까 매입 불공이긴 하나 매입처벌 합계표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이지 밑에 종이계산서라는 거 입력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무주치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입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세무주치를 통하지 않는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받으면서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 방법은 국세청 안내 따라 126번에 6번 누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화면 잠깐 냅두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이 참말로.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그 계산서 밑에 이쪽에 전표입력 수익사업 들어가면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는 나와요.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지금 말한 거 제가 아까 종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으면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넣으셔서 보이시죠? 종이 매입 세금 계산서는 여기다고요. 종이 매입 면세로 받았으면 여기다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작성일자는 세금 계산서 그 사람이 쓴 작성일자 쓰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상호명 넣고 공급가액 세액 넣고 여기 작성 완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때는 전표입력 여기서 넣죠.
그래서 전표 일자 입력하시고요. 거래 유형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재활용 판매, 한점, 알뜰 장사. 이게 기본 세팅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정 재활용 판매할까요? 이렇게 하면 외부 계산서는 홈택스 하는 경우는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자동이니까 여기 판매 대금 뭐해서 수익 돈을 받았다 그러면 영수로 하시면 돼요. 거래처 신규 없으면 기존 거는 여기다가 뭐 업체명 치면 바로 밑에 얘가 커서가 가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신규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수익, 공급가, 그 다음에 10% 부가세 여기다 넣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얘를 누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 화면으로 넣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제가 안 넣었어요. 화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회계일자 쭉 가다 보면 세금계산서 상태 전송 완료 이게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가끔가다 전송이 안 하고 아직 미발행이라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빨리 전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달 거는 그 달 안에 세금계산서 발부하는 게 원칙이니까 요것도 잘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만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가면 매입세금계산 선택, 매출, 일반거래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아까 일반거래 수입이니까 입금됐으면 여기다가 상계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거래 비용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가세 신고하라고 팝업에 이렇게 뜹니다. 10월 25일까지 인근은행에 납부하시라고 25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결제 받고 말일날 결제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25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얘는 기필코 25일까지 결제 받아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고서를 확인하죠. 신고서를 확인하고 누르면 신고서가 팝업이 뜨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납부 영수증도 나오면 이거는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영수증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를 출력하고 신고서 확인한 그 신고서도 출력하고 첨부서식은 좀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얘도 첨부해서 기한을 올려서 지출기한을 올려서 25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납부 영수증 가져가면 자기네가 은행에서 국세 계좌로 자동으로 넣어주니까 이거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세무주치 홈페이지.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무주치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들어가서 저희는 이번엔 사업 개시를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장 여기 보시면 기장 내용 나오고요. 신고서 보기 하면 옛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첨부서식 같은 거 보시고 신고 완료는 완료가 됐네요. 전 납부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부가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어디 학원에도 요거에서 따로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뭐 전표 쳐는 것만, 기계적인 거, 뭐 기록하는 거. 원래 회계하시는 분들이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표 입력하는 거 위주로 많이 가르쳐 주시, 뭔가 전 큰 흐름이나 그 실무적인 걸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특히 실무적인 걸 안 알려주는 이유가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 신고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튼 홍진 ERP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이걸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에서 또 지출 원인 행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출. 우리가 모든 돈을 쓸 때 가끔 가다가 보면 예산 안 범위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라고 해서 지출 원인 행위 결의서, 요약해물의 지출 결의서예요. 그죠? 지출 결의서에 쓰시고 그 다음에 기한도 같이 하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나중에 뭐 샘플을 뭐 가져오시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가면은 아파트에 다 기존 되어 있어요. 한번 훑어보시면 바로 이해는 되시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지출결에서는 생략 가능한 게 뭐냐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지출결에서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거는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가 이런 거는 굳이 기록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출결에서는 안 올려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건비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같은 경우는 굳이 지출 결의선 안 하고 기한으로 올리셔도 된다.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소장님하고 격리가 좀 그 실랑이 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예전 소장님이 모든 건 다 지출결의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여기 아파트가 기존적으로 나가는 거 공과금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 나갔던 건 지출결의서 안 올렸어요. 매달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또는 그 사용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다 올리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소장님 마인드 그러면 그냥 올려주세요. 그걸로 굳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걸로 신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소장님 맞춰주시는 게 마음 편하다. 그게 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적격증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모든 비용은 계좌 이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예외되는 게 조금 있어요. 여비 및 교통비라든가 10만원 미만짜리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지출한 다음에 얘는 계좌 이체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줄 수 있다. 그리고 적격증빙 같은 거는 거래된 금을 증빙을 하는데 적격은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직불, 체크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 얘도 적격증빙이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적격증빙이다. 근데 이 적격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3만원 이하는 영수증 가름이 가능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품목으로 3만원, 3만, 3만 나는 거는 영수증 가름 인정 안 합니다. 합산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세무사는 영수증만 봐도 알아요. 굳이 그렇게 살지는 말자. 이해 가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굿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